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사 7번째 시간 되겠고요.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명청대의 사회경제 문화를 한꺼번에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청대 사회인데요.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게 바로 신사층입니다. 지난번부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저것도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신사, 일조편법, 지정은지 등등이 있었는데 먼저 신사층 보겠습니다. 신사층은요. 명나라와 청나라 때 사회 주요 지배층이었습니다. 근데 향촌에서의 지배층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청나라 말기에 여러분들 기억날까 모르겠어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음에 배우겠죠. 그 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도 신사층입니다. 일단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형성 과정 보면요. 이 신사층은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의 결합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학교제도, 과거제도 결합으로 형성이 됐는데 구성을 보니까 전직 관료예요. 즉 관료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혹은 학위 소지자예요. 무슨 말이냐?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료가 아니었던 사람도 사라고 불리면서 신사층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전직 관료는 신, 그리고 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사라고 합쳐서 신사인 겁니다. 이거 젠틀맨 아니에요. 젠틀맨 신사 아닙니다. 신 그리고 사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 신사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인원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학교 나가고 다 관료가 될 수는 없었겠죠. 근데 관료가 되지 않고도 이러다 보니까 관료가 되지 않고도 나름의 그런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배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지역에서 말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대체 뭘 하느냐? 그 지역의 치안 유지, 민중교화, 공공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특권도 또 갖고 있어요. 특권이 훨씬 셉니다. 자, 요역 면제. 어떤 뭐 마을에 보가 무너지거나 뭐 성을 쌓아야 되거나 할 때 요역을 이제 힘든 일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 데려다 쓰게 되는데 여기를 면제시켜 주고요. 그리고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또 면책 특권이 있었답니다. 점차 이들은 큰 땅을 소유하게 되고요. 높은 이율의 돈 빌려주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요. 공공사업에 뛰어들거나 이를 감독하거나 세금 납부를 대행하면서 또 떼먹는 것도 있겠죠. 이러면서 사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명나라와 청나라는 이들을 그대로 둡니다. 왜냐? 향촌 지배할 때 이들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명청대 경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농업, 상공업, 그리고 무역, 끝에 조세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명나라와 청나라 이렇게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가운데 줄을 그어진 부분도 있고 가운데 줄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줄이 없는 것은 그냥 명청대 같은 그런 스타일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농업부터 보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이 증대돼요. 왜냐하면 물을 끌어오는 즉 관계시설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품종 개량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작물이 전래되는데 옥수수, 고구마, 감자, 담배, 땅콩 이런 것들은 신작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작물이에요. 그 서양과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들어온 거죠. 근데 특히 옥수수부터 감자까지는 식량 대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배나 땅콩 이런 거는 일종의 상품 화폐 작물이죠. 상품 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하지만 이것을 식량 대신할 수는 없죠. 아무튼 새로운 작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식량 생산 증가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 쌀 생산 중심지 이동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여기 생뚱맞지만 송나라부터 적을 거예요. 자, 송나라 때는요, 여러분들 창장강 하류 지역. 그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소주, 호주, 다른 말로 하면 수저우, 후저우가 있었는데 그 두 지역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다 배부를 만큼 쌀이 많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가 풍년이면 천하가 족하다. 자, 명나라 때면요, 이 창장강 하류에서 중류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중류 지역이 바로 호광 지방이었습니다. 호광 지방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마이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청나라 때는 창장강 상류 지역, 지금의 쓰촨 지역이거든요. 사천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까지 이 쌀 생산 중심지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쌀 생산량을 자랑했겠죠. 자, 한번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송나라 때요. 송나라 때 창장강 하류 지역이 족한 풍년이면 천하가 족하다 그랬다가 명나라 되니까 이게 중류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하류는 뭐 농사가 망했나요? 그 지역이 망했나요? 이게 아니라요.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는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바로 수공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주로 그 옷 만드는 면이나 견
그 비단 말하는 겁니다. 그 목화면 그리고 비단견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수공업이 발달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나왔던 그 수저우 있죠?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농업이 아닙니다. 이러면 상공업 도시가 되는 거예요. 대도시가. 그리고 양저우라는 데도 있었대요.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 중간중간에 작은 도시들도 있겠죠. 소규모의 상공업 도시들을 그냥 시진이라고 통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시진이 성장했고요. 자, 대도시가 성장하면 당연히 대상인도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산시상인이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신안상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안상인은 후이저우 상인 또는 휘저우 상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관련된 설명은 옆에도 써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옮겨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상공업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제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게 되는 건데 자, 일단 동향 조직 같은 고향에서 왔어요. 회관이라는 것에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동업조합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소라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 조직 이름이 좀 다르니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역 부분 보겠습니다. 자, 명청대 모두 통틀어서요. 여러분들 대외 무역에서, 즉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것, 중국의 아주 고유한 것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수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돈을 받아오는데 당시 돈이 은입니다. 은을 대량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명나라와 청나라는요.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 즉 사무역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는 조공무역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각 왕조의 중후반으로 가면요. 이 각 왕조의 그 지방 지배력도 떨어질 뿐더러 어쨌든 이 해금 정책을 좀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역이 또 증가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명청을 또 무역에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본과는 여러분들 감합무역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끊어집니다. 이거 감합무역. 자, 그리고 청나라 때는요 서양과 공행무역,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맥카트니 사절단 얘기하면서 공행이라는 것은 그 광저우 지역에 있는 상인, 그 서양 상인과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은 청나라 상인들의 조합을 공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세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부터 계속 다음에 할게요 했던 그 조세 부분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엄청나게 은이 들어오잖아요, 나라에. 그쵸? 이것저것 막 차, 비단, 도자기 엄청 팔아대니까 은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금도 은으로 걷기로 한 게 바로 1조 편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은으로 징수한다는 것까지 알겠죠? 근데 당시 이전까지 어떤 법이 있었냐? 그쵸? 바로 양세법. 780년에 양염의 건의로, 재상 양염의 건의로 당나라 때 양세법이 실시됐었죠. 근데 그때 뭐 하세와 추세, 즉 여름과 가을에만 걷는다라고 했던 세금이 있었는데, 근데 말로만 이제 여름과 가을에 걷는다라고만 했지 그게 무슨 세금 조몽인지까지는 얘기 안 한 거야. 그래서 온갖 잡세가 많은 겁니다. 이걸로 세금 걷고 저걸로 세금 걷고 걷는 사람도 헷갈리고 내는 사람도 빡치고 빡친 너무 거칠었나요? 그렇죠. 미안해요. 아무튼 서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종류로 한 묶음으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지세와 정세로 통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세는 토지세예요. 정세는 인두세입니다. 토지세는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요. 인두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성년 남성이 해당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너무 그 세금의 종류가 많았는데 이것을 딱 두 가지 종류로 한 세트로만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1조 편법, 한 조에 편집해서 낸 묶어서 만든 그런 세금 제도다. 1조 편법인 겁니다. 이게 명나라 때 했다는 것이고요. 전에 그 장거정이 이것을 확대 실시했다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나라 때는요. 무슨 법이죠? 그쵸? 지정은제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지세에 정세를 포함하게 됩니다. 즉 인두세죠. 이거 인두세, 정세. 그리고 지세는 토지세라고 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기만 하면 내는 세금을 사실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이것을 이제 지세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있는 사람만, 토지 한 가진 거, 재산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내는 일종의 또 합리적인 세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세의 정세를 포함해서 이건 역시 은으로 징수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말로 세금 조목이 한 개로 합쳐진 거죠. 원래 양세법일 때 엄청 잡세가 많았고요. 1조 편법에서 그것을 두 개, 지세 정세를 합쳤고, 그리고 지정은제 때는 지세에 정세를 넣어버리면서 지세 하나만 걷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명청대 문화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는 좀 나눠져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좀 나눠져 있는데, 자, 학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명나라는요, 여러분들 주자학, 그쵸? 주희, 남송의 주희가 만들었던 성리학, 성리학, 우주의 원리, 막 인성론, 우주론, 막 약간 불교 도교스러운 그런 느낌, 그런 학문적 기치를 이제 그 유교에다가 결합시킨 성리학이 이 명나라 때는 통치 이념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영락제 때 4개의 대전이 있었죠? 뭐 사서대전, 오경대전, 성리대전, 영락대전. 자,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 과거 시험 등에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옛날에 당나라 때 공영달의 오경정이처럼 학문이 형식화되고 도구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 즉 시험을 위한 지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양명학 되겠습니다. 양명학. 자, 양명학은요, 이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개창을 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왕양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르길 마음이 곧 이다. 한자로 하면 심즉리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평등성,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해. 그리고 지행합일, 너가 아는 게 있으면 좀 행동이 일치돼야 되지 않겠니? 아는 거랑 행동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 같이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개인의 깨달음 그리고 실천을 중시하는 학문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같이 힘입어서 실학, 즉 실용적인 학문도 또 학문이 발달하는데요. 자, 뭐 양명학도 있지만 상공업의 발달도 같이 영향을 줬겠죠. 해서 본초 강목부터 해서 천공예물, 농정전서 이런 실용적인 서적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학문 또 가볼게요. 청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학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증학 그리고 공양학 되겠습니다. 자, 고증학은 증거를 이제 고찰해서 만든다는 건데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일단 설명할게요. 자, 고증학은 왜 튀어나오게 되냐면 이 청나라 초에 황종희라는 학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연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종희는 전제군 주제를 비판했고요. 고연무는 실용적 경세 학풍을 제기했다. 이 경세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실용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청나라에서 사상을 탄압하니까 이런 어떤 이거 좀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전제군 주제를 비판하고 실용적 경제학풍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상이 탄압당하니까 이제 현실 정치와 무관한 혹은 현실 정치를 외면해버리는 실증적인 것만 다루는 학문이 유행합니다. 그게 고증학입니다. 약간 그 훈고학 느낌이 나죠. 자, 문헌 근거를 토대로 실증적인 고전 연구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에 집착하는 겁니다. 사실 그 자체에만. 이걸 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하거나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나라 후기가 되면요. 청나라 후기에 고증학이 형식화됐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춘추 공양전이라는 책이 유행하면서 이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공양학입니다. 자,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요.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변법 자강 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양학은 나중에 현실 개혁을 주장하면서 변법 자강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도서 부분 볼게요. 여러분들, 청나라 때는 한인, 즉 한족입니다. 이들을 지식층을 회유하고 사상 통제는 그래도 해야겠죠? 그래서 모아서 야, 우리가 보는 데서 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종 도서 편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강희제 때 한자 사전 만들어요. 웬 한자 사전? 여러분, 자전이라는 건 한자 사전 의미합니다. 강희제 때 자전 한자 사전 만들게 됐고요. 엄청 두껍대요. 자, 그리고 옹정제 때 여러분들 고금 도서 집성 그리고 지금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이룬 책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약간 걸쳐져 있죠? 자, 이것은 강희제 때 시작해서 옹정제 때 완성됐습니다. 약간 그 조선에서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마무리된 경국대전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건륭제 때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사고전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서민문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문화. 자, 서민문화에서 명나라 때 유명했던 그 4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호전 되겠고요. 그리고 삼국지, 연희, 그리고 서유기, 마지막 하나 더 금병매 되겠습니다. 요 4가지는 명나라 때 유행했던 책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꼭. 자, 그리고 도시 농촌에서 연극이 성행한대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은이 엄청 많잖아요. 서민의 지위가 향상돼서 이것저것
이제 자신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지배층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요. 뭔가 버럭버럭 이제 소리도 좀 지르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항조 운동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농들이 한 운동이고요. 뭐 지주들한테 소장농 거부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직용 공장 노동자들, 이런 방직업 중심지에 있었던 수저우에 있던 사람들이 직공들이 같이 저항을 했던 운동을 직용의 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주들에게 도용됐던 노복들이 그 집단으로 우리 좀 신분 해방시켜달라라고 했던 노변이 있습니다. 노변. 이런 것들이 서민 문화에 좀 같이 끼어 있는 설명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청나라 때는 뭐 저항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저항의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책들도 유행하지만 어쨌든 좀 책 제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서민 문화에서. 자, 요괴가 등장하는 기이한 이야기라고 해서 줄여서 요제지라고 하고요. 자, 관료사회 풍자는 사회 소설 유림외사 있었고요. 자, 그리고 구어체 소설 유행했는데 이거 대땅 유명한 거래요. 저는 홍루몽이라는 거 청나라 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명나라 때 여러분들 명나라 때 수호전, 삼국지연이, 서유기, 금명매가 있었다면 청나라는 홍루몽으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징의 오페라라고 불리는 경극이 이때 시작돼서 유행됐다고 합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의 문화는요, 이 서양과의 결합을 꼭 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명나라 말기에 예수회라고 불리는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서양의 학문을 소개하게 됩니다. 특히 명나라 말에는 엄청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바로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입니다. 마테오 리치는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최초로 베이징에 진출했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람 천주실의라는 책을 집필했고요. 그리고 고녀 만국 전도라는 일종의 세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있죠, 그렇죠? 밑에 있죠. 이것을 제작했고요. 자, 그리고 기하 원본이라는 것을 번역했는데 잠깐 위로 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농정선서라는 책이 있는데 서광계가 쓴 농서거든요. 서광계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마테오 리치와 함께 지내면서 크리스트교를 개종한 청나라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기하 원본 번역. 위에랑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죠? 자, 같이 번역하게 됐습니다. 기하 원본 그 유클리드 기하학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중국말로 번역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또 청나라 가보겠습니다. 청나라 때도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청나라 때 유명한 선교사는 바로 아담샬 되겠습니다. 아담샬. 자, 그리고 이름도 먼저 채워볼게요. 자, 카스틸리온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담샬, 페르비스트, 카스틸리온의 부베 이렇게 있는데 아담샬이 제일 유명합니다. 아담샬은요, 여러분들 독일 예수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명나라 말에 이 역법과 조총제도법을 소개했는데 이 나라가 바뀌잖아요. 명에서 청으로. 그때 청나라 초에 그 역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도합니다. 그 청나라 역법이 바로 시헌역입니다. 시헌역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한국에서 쓰는 그 음력 그 달력 있죠? 그거 시헌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꽤 정확도가 높아요. 그렇죠? 지금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자, 페르비스트라는 사람이 뭐 서양 천문학 뭐 얘기하고요. 시언력 주도한 거 같이 했겠죠. 그리고 고녀전도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고녀만국 전도 다른 겁니다. 고녀전도와 고녀만국 전도는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카스틸리온의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그래서 근대 화법 전파했고요. 나중에 그 청나라에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궁정에 원명원이라고 건물이 있어요. 그거 설계했다는 사람입니다. 자, 부베라는 사람은 강희제 만난 적 있고 황여 전람도라는 지도를 편찬하는데 담당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청나라에서 마지막으로 볼 거는요, 바로 전례 문제 되겠습니다. 전례 문제. 전례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전례 자체가요, 그 가톨릭 교회에서,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죠. 크리스트교가 그 신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유교 문화가 있던 중국에서는요, 이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이 제사 지내는 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크리스트교에서는요, 이것들을 모두 우상숭배라고 비판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조상님이라고 해도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크리스트교의 교리인데 처음에 이 청나라 쪽 건너와 있던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 대충 이걸 그냥 뭉개요. 그래서 그냥 제사 지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저기 미안해요. 교황이 이것을 못하게끔 이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이제 뭐 클레멘스 11세라고 하는데 이
교령을 통해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 직속된 그리스도교 선교회가 바로 예수회였거든요. 예수회에서도 야, 이거 교황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옹정제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너네 그리스도교 믿지 마 하면서 금교령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례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좀 더뎠네요. 그 밑에 각 주에 좀 설명이 그 자세히 있으니까 그걸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